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0% 바람 피우는 여자들이 자주 하는 건 4가지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장기 연애 중이거나 결혼 생활이 오래된 사이는 권태로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단조롭고 일상에 지친 결혼 생활 중 뭔가 삶의 활력과 재미를 줄 만한 일은 없을까라는 생각에 일탈을 꿈꾸게 되는 거죠. 부부나 연인 사이 신뢰를 깨뜨리고 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바로 배우자 연인의 불륜입니다. 어느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국내 기혼 남녀 중 불륜 경험률이 24.2%로 나왔습니다. 이렇듯 상당히 많은 남녀가 불륜에 빠진 경험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바람기 있는 사람과 연애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바람기 많은 사람을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이런 고민하는 분들은 위해 오늘은 바람을 피우는 여자들이 자주 하는 행동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람 피우는 여자들이 자주 하는 몇 가지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100% 바람 피우는 여자들이 자주 하는 건 4가지. 1점. 혼자 해외여행을 자주 간다. 특히 한겨울에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가면 한국과는 다른 기후와 자연환경, 문화를 체험하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죠. 날씨가 추워서 새로운 경험을 위해 아니면 면세점을 이용하기 위해 등등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해외여행을 떠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사람은 바람 피울 확률이 높다는 거 알고 있나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콜롬비아 대학의 루 교수님은 해외로 교환학생을 떠날 예정인 215명의 남녀를 모집해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먼저 참가자들에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여러 개 풀게 한 후 각자 채점을 하도록 했어요. 왜 각자 채점을 하게 했냐고요? 사실 교수님이 낸 문제 중에는 참가자들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섞여 있었거든요. 답이 없는 문제였죠. 참가자들이 답이 없는 문제를 풀었다고 대답하면 거짓말을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었죠. 참가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6개월을 보낸 후 교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연락해 똑같은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두 결과를 분석한 교수님은 깜짝 놀랐어요. 거짓말한 사람의 수가 여행 전에는 64명이었는데 여행을 떠난 후 6개월이 지나자 103명으로 무려 60%나 상승한 겁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모든 건 바로 도덕적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뜬금없이 뭔 도덕성이냐고요? 언어도 문화도 완전 다른 나라에 머물게 되면 이 차이를 받아들이기 위해 사람들의 사고가 유연해집니다. 그와 동시에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도 같이 유연해지게 되죠. 우리나라에선 옳은 것이 다른 나라에선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반대일 수도 있고요. 확고했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조금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말하기도 쉬워지고 바람 피울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도덕적 기준이 흔들리다 보니 죄책감도 덜 느끼게 되죠. 생각해보세요. 지구 반대편. 시차도 다르고 당장 날 알아보는 눈도 없는 걸요. 잔다고 거짓말하고 클럽을 가는 것도 친구들이랑 있다고 하고선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쉽겠죠. 그렇다고 해서 해외여행 간다는 애인을 의심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여전히 걱정된다면 좋은 방법이 있죠. 바로 함께 여행을 가는 거지랍니다. 함께 여행을 가면 두 사람이 서로 더 친해지는 것은 물론 더 뜨거운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2점. 셀카를 자주 찍는다. 사람들이 셀카를 SNS에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타인에게 관심을 받기 위함이에요. 물론 그 타인 안에는 이성도 포함되어 있죠. 쌍, 영준, 에더 2016 나르시시즘이 강할수록 셀카를 자주 올려요. 특히 자기 얼굴 정면 사진이 많죠. 매드세이드의 2010 자신이 있거든요. 자신이 외모가 얼마나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이런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은 겸손하게 답합니다. 정말 자기가 괜찮게 생겼다고 생각해도 말이죠. 그런데 토론토 대학의 다니엘 레 박사의 연구에선 셀카를 자주 찍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외모가 남들보다 예쁜 편이라고 대답했어요. 다니엘 박사는 셀카를 자주 찍는 사람과 셀카를 잘 안 찍는 사람을 분류해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셀카를 자주 찍는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를 다른 사람들의 객관적 평가보다 30%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외모가 평균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죠. 나르시시즘이 강할수록 자신의 외모가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나 사랑스러운 내 얼굴, 모두가 좋아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카를 자주 올리는 거죠. 여러분도 셀카 자주 올린다고요? 한국인들이 페북에 셀카를 올리는 비율은 전체 포스팅 중 10%가 안 된다고 합니다. 배정은 2016 그러니까 셀카를 자주 올리는 것을 평범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또한 영국 브루넬 대학교의 타라 마샬 박사가 500여 명의 SNS를 샅샅이 조사한 결과 자기애가 강한 나르시시스트들이 유독 자신의 몸 사진을 엄청 올렸다고 해요. 살 붙었다고 징징거리면서 타이즈 입은 전신샷을 올린다든지 근육이 커가는 모습을 마치 자기 자식이라도 되는 것처럼 애지중히 찍어 올리는 식이죠. 그 중엔 샤워하다가 찍은 세미 누드를 버젓이 올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즉, SNS에 자기 몸 자랑이 빼곡하다면 자기애가 넘치는 나르시시스트일 확률이 높아요. 나르시시즘은 내 장점만 보면서 멋진 내 모습만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누구나 단점이 있기 마련이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대신 장점을 부각시켜 단점을 덮으려고 해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은 대부분 과시욕이 강하고 자신을 과대포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타인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지나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3점. 의심을 자주 한다.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애정 결핍이 심하거나 관계의 불안감을 크게 느껴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또 다른 특징이 있었어요.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의 닐 교수는 의심과 질투가 많은 사람의 특징을 알아내기 위해 100쌍의 커플들을 모집했어요. 커플들은 일주일 동안 다이어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애인이 바람나는 건 아닐까 의심 갔던 일, 내가 애인 말고 다른 사람에게 끌렸던 일이 일주일간 몇 번이나 있었는지 기록했어요. 조사 결과 죄 없는 애인을 의심했던 사람들은 애인 말고 다른 사람에게 끌렸던 일이 남들보다 훨씬 많았던 거예요. 다른 이성에게 한눈을 많이 파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 애인을 더 의심하는 거죠. 닐 교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투영 효과라는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심리학자 프로이트가 정립한 이 이론은 자기의 부끄러운 행동을 오히려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모습을 뜻해요. 애인 말고 다른 이성에게 끌린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이 죄책감을 없애보려고 오히려 죄 없는 애인을 몰아붙이기 시작하죠. 혹시 너도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몰아붙이면서 어떻게든 작은 꼬투리라도 잡고 나면 꼭 내 잘못이 쌤쌤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죄 없는 나를 계속 의심하고 별것 아닌 일에 심하게 질투하는 애인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한눈 팔고 있는 건 아닌지 조심해 볼 필요가 있겠죠. 4점. 최신형 핸드폰을 자주 산다. 주변에 보면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올 때마다 바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자랑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나르시시스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과시인데요. 자신의 경제력과 트렌디함을 사람들한테 항상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2014년 비르츠부르크 대학 심리학과 연구진의 연구 결과 최신형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진지한 관계보다는 짧고 가벼운 관계를 더 많이 맺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연구를 이끈 헤닝하우젠 교수는 이 결과의 정답은 바로 과시욕이었습니다. 과시욕이 높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내세우고 남에게 자랑하는 것을 즐기는데 공교롭게도 핸드폰 또한 개인의 취향이라기보다는 나를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남들에게 자신의 경제력이나 트렌디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비싸고 새로운 물건을 구매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과시욕이 높은 사람이 가벼운 만남을 선호하고 새로운 물건들도 좋아하다 보니 최신 핸드폰을 가진 사람이 가벼운 만남만 가지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평소 자기 자랑이 좀 심하거나 은근히 자기가 가진 물건이나 돈에 대해 자랑하듯 언급하는 여자가 있다면
그녀의 연애 스타일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지금까지 100% 바람 피우는 여자들이 자주 하는 건 4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100% 바람 피우는 여자들이 자주 하는 건 4가지. 1점. 혼자 해외여행을 자주 간다. 2점. 셀카를 자주 찍는다. 3점. 일심을 자주 한다. 4점. 최신형 핸드폰을 자주 산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자리를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여자, 그런 여자들은 어떻게 욕구를 해소하고 있을까요? 매일 밤 다른 남자들과 잠자리를 가지며 해소할까요? 아니면 혼자서 외로움을 달랠까요? 오늘은 지나치게 잠자리를 밝히는 여자의 욕구 해소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우리 남성들은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7초에 한 번씩 잠자리를 생각한다는 말도 있을 정도죠. 여자는 어떨까요? 여자도 남자처럼 자주 잠자리 생각을 하고 싶어 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지만 여자도 남자만큼 잠자리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18세 25세 남성 120명과 여성 160명을 상대로 하루 동안 잠자리 생각이 몇 번 들었는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휴대용 개수기를 누르게 해서 그 결과를 측정했는데 남성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18번, 여성은 10번 정도 잠자리 생각을 했습니다. 남성이 더 많이 하긴 하지만 여성들도 꽤 많은 잠자리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욕구가 유난히 강해서 남자만큼이나 잠자리 생각을 많이 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남자보다도 욕구가 더 강한 경우도 있죠. 이런 여자들은 하루라도 잠자리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라도 쉽게 잠자리를 요구하고 특별한 사이가 아니더라도 쉽게 관계를 맺습니다. 국내에는 이와 관련해서 연구한 자료가 없지만 외국의 자료에 따르면 약 100명의 여자 중에 34명 정도가 참을 수 없는 잠자리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자신과 잠자리를 가질 남자를 구하고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참을 수 없는 욕구를 해소하고 있을까요? 또 잠자리 중독 증상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남자 없이 못 사는 여자들의 욕구 해소 방법. 첫 번째, 온라인에서 적극적으로 남자를 구한다.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모두에서 적극적으로 남자를 구합니다. 특히 콜이나 이후로 온라인을 활용한 만남이 폭발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각종 규제와 정책으로 밖에 나가기는 힘들고 집안에만 있으니 에너지가 쌓여서 풀고 싶은데 세상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온라인 세상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사람들만으로는 부족할 때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며 또 익명으로도 활동할 수 있고 편하게 휴대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상대방을 구할 수 있어서 온라인으로 손쉽게 상대방을 찾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성에 중독된 여자들은 가정이나 직장 생활에서도 매일 채팅창을 열어놓고 채팅을 통해서 그날 자신과 하룻밤을 보낼 남자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만나는 사람이 있어도 습관처럼 매일 자신과 관계를 맺을 남자를 찾아둡니다. 여기서 욕구가 진짜 강한 여자는 셋이 함께 즐기는 걸 원하기도 하고 자신을 묻거나 거칠게 다루면서 고학적으로 대해주는 걸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행위가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전보다 많아졌고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자가 먼저 하고 싶다고 하거나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란하고 해픈 여자라고 낙인 찍히고 그 사람의 평판을 다 깎아내리기 때문에 여자는 하고 싶어도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는 것에 소극적이거나 아예 표현하지 못하고 숨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자신의 욕구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욕구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많은 원인이 있지만 온라인 발달의 원인이 큽니다. 욕구가 강해서 매일 밤 여러 남자와 관계를 가지고 있어도 주위 사람들은 그 여자의 사생활을 알기 힘듭니다. 오히려 겉으로 봤을 때 청순하고 지극히 여성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그런 욕구를 감추고 있다가
자신을 원하는 사람이 많은 온라인에서는 자신의 욕구를 마음껏 표현하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밥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먹을지 메뉴를 정하는 것처럼 욕구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누구와 할지 온라인으로 상대를 고르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해서 자신의 평판이 깎일 일도 없으며 여자를 원하는 남자가 항상 많으니 손쉽게 원할 때마다 욕구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유독 휴대폰을 많이 보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을 때 다가가면 과하게 놀라는 여자가 있으면 조심하세요. 두 번째, 노출을 즐긴다. 몸에 딱 붙는 옷을 입거나 가슴 쪽이 많이 파이거나 짧은 치마를 입는 등 노출을 즐기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만족 때문에 이렇게 옷을 입는다고 하지만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100명의 여성을 모아놓고 3달 동안 같이 생활하게 하면서 연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처음엔 화장을 하고 옷에 신경 썼던 여자들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하고 옷에 전혀 신경 쓰지 않기 편한 것이죠. 연구 대상자들이 말하길 이성이 없고 외모나 겉모습에 신경 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꾸미지 않고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즉 자기만족 때문에 옷을 입는다는 말은 거짓이고 사실은 이성이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꾸미고 옷을 입는 것이죠. 세상에 혼자 남았는데 꾸미고 다닐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딱 붙어서 신체가 부각되거나 짧고 파인 옷을 입은 경우엔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거나 이성을 유혹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보통의 여자들은 몸을 숙일 때 옷을 잡고 있거나 짧은 치마를 입었을 때 속옷이 보이지 않도록 다리를 모읍니다. 하지만 욕구가 강한 여자는 가슴 속이나 치마 속이 훤히 들여다 보여도 조심하려는 태도가 없고 오히려 보란 듯이 행동하는 경우도 있죠. 사람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열심히 운동하고 가꾼 몸매를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몸에 붙고 짧은 옷을 입는 경우도 있고 주목받는 것을 좋아해서 이런 옷차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욕구가 강하고 이성을 좋아하는 여자들이 보통 이런 노출이 있는 옷을 즐겨 입습니다. 세 번째, 클럽 같은 곳을 자주 다니며 원나잇을 즐긴다. 남자는 외모가 특출나거나 여자를 유혹하는 스킬이 뛰어나지 않을 경우 원나잇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자를 원하는 남자들은 많고 여자들은 적기 때문이죠. 남자가 무리하게 원나잇을 시도하려고 했다가는 신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먼저 남자를 원할 경우에는 일이 아주 쉽게 진행됩니다. 여자가 마음 먹고 남자를 유혹하려 한다면 거부할 수 있는 남성이 얼마나 될까요? 여자가 처음 보는 남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신체를 밀착시켜 오며 진한 스킨십을 하면서 사인을 보낸다면 100이면 100 거의 다 넘어갈 것입니다. 쿵짝쿵짝 울리는 음악과 술을 먹었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더더욱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남자는 이 많은 남자들 중에서 자신이 선택받은 것을 자신이 수컷으로서 매력있고 뛰어나서 다른 남자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승리했다는 생각에 앞뒤 재지 않고 바로 그 여자와 뜨거운 잠자리를 가지죠. 그럼게 잠자리를 시작하면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일반적인 여자들과 다르게 밝히는 여자는 잠자리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룻밤을 보내도 진하고 화끈하게 즐겨야 하고 이미 많은 관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웬만한 잠자리는 재미없고 강한 자극과 쾌락을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감하고 적극적이고 남자한테 요구하고 바라는 것도 많습니다. 여자가 지치지도 않고 밤새 하자고 매달리는 바람에 밤을 새우면서 관계를 가졌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여자여서 놀랐다는 남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밤새 고생하고 나면 남자는 이 여자에게 당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네 번째, 혼자서라도 해결한다. 남자를 구하지 못한 날에는 혼자서라도 해결합니다. 보통 이렇게 욕구가 강한 여자들은 집에 혼자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기구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자와의 약속이 갑자기 파토가 날 수도 있고 365일 내내 남자랑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를 만나지 못하는 날에는 이렇게 혼자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기구를 사용해서라도 욕구를 해소합니다. 특히 여자의 욕구가 강해지는 30대 이후에 이런 특성을 보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은 남자 없이 못 사는 지나치게 욕구가 강한 여자의 욕구 해소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안 좋은 법입니다. 적당히 즐기고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중독이라고 생각될 정도라면 문제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받거나 다른 취미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적당히 즐기고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매일 밤 남자와 자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면 정서적 문제나 불안감 등 심리적인 요인이 문제일 수도 있으니 자신의 욕구가 너무 강해서 주체하기 힘들다면 심리치료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인 두부도 최고의 궁합인 음식도 있고 최악의 궁합인 음식도 있습니다.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궁합이 좋은 음식과 먹어야 몸에 좋은 두부가 됩니다. 암과 치매의 예방을 위해 두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최악의 궁합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두부 하나만 먹지 않습니다. 하나의 요리에도 다양한 식재료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좋은 음식 궁합은 영양을 높여주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나쁜 궁합의 음식을 드시면 암과 치매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재료에는 모두 각각의 좋은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을 알고 잘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습관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단백질 대표 음식 두부입니다.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두부는 단백질이나 지질 등 몸의 기초 영양소뿐만 다양한 영양소가 있는 건강식품인데요. 두부 지질에 많이 함유된 리놀렌산 성분은 혈압, 콜레스테롤을 낮춰주어 동맥경화를 방지하고 뇌출혈,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또 레시틴 성분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혈류 흐름을 좋게 하고 혈관이 막히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동맥경화를 방지하고 뇌출혈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간의 지방을 줄이는 작용을 하여 술을 많이 먹는 사람에게 지방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콩에 함유된 콩글리시닌이라는 성분은 지방을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레시틴 성분은 뇌 활성화에도 좋은데 콜린 성분은 기억력을 높여주고 뇌의 노화 및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두부의 사포닌 성분은 활성산소를 억제해주고 성인병 및 노화 방지에도 좋습니다. 이외에도 이소플라본 성분은 골다공증, 암, 동백 경화 예방과 올리고당 성분은 장내 좋은 비피더스군을 증가시키고 두부의 칼슘은 뼈와 치아 건강에도 좋고 스트레스 억제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두부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부와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궁합 음식과 최고의 궁합 음식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부김치는 대표적인 두부 메뉴인데요. 두부김치가 문제인 이유는 바로 볶은 김치 때문입니다. 볶은 김치가 아닌 일반 김치와 드신다면 문제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신김치 맛을 잡고 두부와 함께 먹기 위해 많은 설탕이 들어갑니다. 제 영상에서 매일 말씀드리고 있지만 설탕은 정말 줄여야 하는 밀가루보다 더 안 좋은 음식입니다. 암과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으로 매일 먹는 음식 속에 들어있는 설탕 섭취량이 쌓여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피를 묽게 합니다.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만성 염증이 암과 치매를 유발하게 됩니다. 암세포는 설탕과 포도당으로 영양을 섭취하니 암세포를 키워주는 꼴이 됩니다. 두부김치를 드실 때는 볶은 김치보다는 일반 김치랑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두부를 섭취하시는 거니 꼭 참고해주세요. 뽀빠이에게 힘을 주는 시금치는 비타민, 철분, 식이섬유, 마그네슘에 풍부하여 대표적인 건강에 좋은 채소인데요. 시금치 속에 있는 옥살산 성분이 문제입니다. 옥살산이 두부 속의 칼슘과 만나면 불용성 수산화칼슘이 생성됩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의 뼈, 건강 흡수에 도움을 주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분해되지 않는 결정체 모양으로 신장결석을 유발합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두부와 같이 칼슘이 풍부한 음식은 꼭 피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또 두부와 시금치를 같이 드실 때는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쳐서 수용성 옥살산을 제거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두부를 튀겨서 만드는 음식이 유부입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성인들까지 김밥과 함께 유부초밥을 즐겨 드시는데요. 유부는 두부를 튀기기 때문에 설탕과 함께 튀긴 음식은 절대 몸에 좋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자주 먹는 유부초밥은 만들기도 쉬워서 마트에서 쉽게 구매해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밥을 양념할 때 들어있는 소스 배합초에는 설탕과 식초로 만들어진 단촛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단촛물 안에는 액상과당이 함유되어 있는데 설탕보다 우리 몸에 훨씬 좋지 않습니다. 과당은 바로 흡수되지 못하고 간에 쌓이고 내장으로 이동하면서 지방간을 만들게 되는데 지방간은 혈관에 쌓여 동맥경화 및 뇌졸중 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어린이 때부터 이런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입맛이 자극적으로 형성되어 나물이나 반찬류 같은 간이 약한 음식은 먹지 않고 편식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 꼭 참고해 주세요. 그럼 두부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최고의 궁합으로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두부와 최고의 궁합 음식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비타민, 미네랄도 함유되어 있는 완전식품인데요. 계란에는 식이섬유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부에는 이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계란과 두부를 함께 드시면 영양적으로 최고의 궁합이 됩니다. 두부전이나 두부튀김을 하실 때 계란물에 함께 만들어서 드시면 최고의 궁합 식사입니다. 이때 기름은 엑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류의 발연점이 높은 기름에 튀겨서 드셔야 건강에 더 좋으니 이 점도 꼭 참고해 주세요.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식이섬유 및 비타민이 부족합니다. 배추는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장 건강에도 좋으니 두부와 배추를 함께 드시면 영양적 최고의 궁합 음식입니다. 두부와 배추만 넣은 간이 약한 된장국을 끓여 드시면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미역엔 요오드 성분이 풍부해서 출산 후에나 붓기를 제거할 때 꼭 챙겨 먹는 음식인데요. 미역과 김과 같은 해조류는 두부의 단백질 흡수와 대사 소화까지 돕기 때문입니다. 두부의 사포닌 성분은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지만 일정 수치 이상으로 섭취하게 되면 체내 요오드를 몸 밖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미역에는 요오드 성분이 풍부해서 두부의 이런 단점을 보완해주어 영양적으로 최고의 궁합 음식입니다. 소고기 미역국이나 황태미 엽국을 많이 드시는데 건강을 위해 두부를 넣은 미역국을 끓여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두부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을 보이는 음식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최고의 궁합 음식과 최악의 궁합 음식을 참고해서 두부를 섭취하시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100세까지 항상 건강하세요.